우리는 타이타닉의 생존자들로부터 그 참혹한 밤의 생생한 모습을 묘사하는 기적적인 목격담을 들었습니다. 생존자들의 독특한 경험을 전달해 주었어요. 한 명만 제외하고요. 그녀의 이름은 베르트 앙투앙느 메이네였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린 선박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50여 년 후 조카의 옷장에서 신문 기사 몇 개와 사진 그리고 편지가 든 상자를 발견함으로써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들 그녀의 이야기를 의심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 곧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메이네는 1887년 7월 21일 브루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그녀는 호화로운 삶을 동경했고 그 생활 방식으로 살기 위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브루셀에서 벨라 비엘리라는 예명으로 카바레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재능이 있었고요. 고운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신문들은 그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브루셀 주변 특정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메이네가 24살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삶이 영원히 바뀌기 직전이었죠. 1911년 겨울, 메이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퀴그 백스터였고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프로하키 선수였어요. 우연히도 백스터 또한 메이네처럼 이미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키계의 스타였죠. 하지만 1907년 경기 도중 불행한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하키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백스터는 결코 그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코치 생활을 시작했죠. 사실 그는 파리에서 하키 대회를 개최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스터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브루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매혹적인 목소리의 위대한 카바레 싱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카페에 가서 그녀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메이네가 무대 위에 오르고 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반쪽이라는 것을 알았죠.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사우스햄튼에서 뉴욕까지의 첫 여행은 매우 잘 홍보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배라는 사실을 자부했죠. 그래서 당연히 유럽의 엘리트들은 호화로운 항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백스터의 어머니는 그 가라앉지 않는 배에 대해 듣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백스터는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즉, 백스터와 메이네의 관계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 생각에 백스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 갈 때까지 유럽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백스터의 어머니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이미 서로 붙어있는 1등 선실 2개 B58과 B60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때가 되자 백스터는 메이네 없이 캐나다로 돌아가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몰래 또 하나의 선실을 예약했죠. C90. 그의 방 바로 아래에 있는 선실이었죠.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네 빌리에르 부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군인이었던 메이네의 옛 애인의 성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들은 배에 올라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회가 생기자마자 메이네와 백스터는甲반 위에서 만나 긴 산책을 즐겼어요. 할 수 있는 한 자주 서로를 만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날 밤 백스터는 여동생과 함께 그의 선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충돌을 느꼈고 배가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곧장 자녀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가서 왜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기치 않게 멈추었는지 물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백스터가 밖으로 나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모퉁이로 돌았을 때 타이타닉의 선장이 스타라인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브루스 이스메이와 걸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스터가 그들을 막아서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나요?
왜 배가 멈췄죠? 라고 물었고 선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고가 났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장이 떠나자마자 이스메이는 그에게 다가가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백스터에게 가족을 가능한 한 빨리 비상 구명보트에 태우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백스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이스메이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코트를 입으라고 한 뒤 6번 구명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메이네를 찾아 나섰고 혼돈속을 헤치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구명정으로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가족은 메이네가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었다는 것 혹은 백스터와 연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구명보트에 도착하자마자 백스터는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메이네는 백스터가 함께 구명보트에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구명보트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백스터의 어머니가 메이네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보석을 두고 왔는데 가지러 돌아가야 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백스터의 어머니는 말렸습니다. 새벽 1시 10분쯤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갈 때 백스터는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명보트에는 29명만 타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를 젓는 남자들 중 한 명은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자고 했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번 구명보트는 16번 구명보트와 묶여 있었고 아침 8시 카르파티아호에 도착한 마지막 구명보트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열심히 백스터를 찾았지만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인과 가족은 참담했습니다. 그 후 메이네는 백스터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 곁에 머물렀죠. 타이타닉 참사 이후 몇 달이 지났고 그들은 이제 백스터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네는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카바레 가수로 계속 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리에서요. 메이네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브루셀 교외에 있는 시골집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족과 조카에게 몇 번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메이네를 믿지 않았습니다. 메이네는 캐나다 백만장자와 함께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경위를 설명했지만 그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황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조사를 해봤을 때 그녀의 이름을 승객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데 빌리에르 부인이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으니까요. 메이네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조카는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곧 그는 옷장에서 이상한 신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메이네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타이타닉에 탔을 때 찍은 사진, 주고받은 편지, 심지어 그 사건을 묘사한 오래된 신문 기사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메이네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개인 소지품을 통해 마침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메이네가 대서양 횡단 여행에서 경험한 것을 직접 얘기해 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그 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게 되었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